자, 네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조금 전에 일반 환경 요소 이야기할 때 경제적 환경 요소, 정치 법적 환경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문화,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에 본다고 했죠. 기술적 환경 요소 설명드리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깨끗하게 지워야지.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라고 해요. 이걸 번역하면 교차 문화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 교차 문화 연구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교 문화 연구라고 보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동서양 문화권. 크게 이제 동서양 문화권이 다르니까,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이 다르니까 크게 비교했을 때, 무슨 뭐 문화권을 뭐 단순하게 동서양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동서양 문화권을 비교 연구한다, 교차 문화 연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화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 가장 대표적인 학자 몇 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드워드 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에드워드 홀에 대해서. 우리 핸드아웃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 그림이 나와 있죠. 홀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화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 또 하나는 로우 컨텍스트 컬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컨텍스트라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상황이라는 뜻이 있고 맥락이라는 뜻이 있고 배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고맥락 문화, 고배경 문화, 고상황 문화, 이건 마찬가지로 저맥락 문화, 저배경 문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 컨텍스트 컬처, HCC라고 합시다. 기니까 HCC, 덕이네. 그냥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고 하면 그야말로 비언어적 신호, 난 버벌이라는 말을 써요. 비언어적인 신호로 상황을 쉽게 이해하는 문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어떠한 사인을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뭐 눈짓 같은 거를 통해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고요. 로우 컨텍스트 컬처는 그 반대를 얘기해요. 어떤 상황을 비언어적인 어떤 신호로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화. 이게 개념이에요.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금요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마지막 교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금요일날은 뭐 불금도 보내려고 하지만 수업을 늦게까지 하니까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네에 있는 유명한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가 다 사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저 혼자서 200명의 식대를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근데 저는 짜장면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요? 뭐 말로는 했지만 어떤 상황을 눈치채요, 여러분들? 아, 저 선생님은 우리가 짜장면 이상의 음식을 먹는 걸 원하지 않겠구나.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러니까 방어적인 상황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말. 그래서 말은 상당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하이 컨텍스트 컬처를 갖다가 우리가 눈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치. 눈치를 본다는 거는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엄마 아버지하고 지금 냉랭한 분위기 안 느껴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요. 특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뭐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 눈치가 상당히 빨라서 상황을 비언어적인 신호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말 속에 있는 다른 의미를 잘 캐치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경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겪으면서 상당히 하이 컨텍스트 컬처의 문화를 체험을 하죠. 군대에서 잘 쓰는 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맨날 그 말 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말을 바꾸면 눈치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내무반장님 화난 거 안 보이냐? 어떻게 알아? 얘기 안 하면. 그죠? 상당히 눈치가 발달한 문화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한다고 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질문을 처음에는 안 하더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기가 지나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번호를 직접 주는 학생들도 있고 전화 주기 좀 쑥스러워서 문자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좀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얼굴이 되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그냥 막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그죠? 서로 좀 격식을 갖추고, 물론 많은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인사도 잘하고 격식을 갖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인사 정도는 나누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서로 예의만 갖춘다면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하루에 한 두세 통 꼭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눈치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문자 보낼 때 이렇게 쑥스럽거나 뭔가 뭐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음 표시 많이 하잖아요. 뭐 부끄러운 표시도 하고. 이거 서양에 가서 보면 잘 표시 안 해요. 서양은 웃음 표시할 때 이렇게 입을 강조하거든요. 눈으로 말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 중에서. 알뜰신잡인가? 몇 년 전에 했던. 저도 뭐 다른 데서 보긴 했지만 정재승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헬로키티라는 인형 있잖아요. 헬로키티 보면은 입이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인터넷 보시면. 입이 없는데 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부감이 크대요. 그 사람들은 말을 직접 해야 돼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해되셨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하철을 타고 5선을 타고 가다 보면 이태원을 지나가는데 거기 가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서양인들이.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이제 그 연인과 이야기할 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베이비, 그죠? 뭐 허니 뭐 이런 말 많이 들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사랑한다는 말 참 하기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 대신에 뭐 웃기나 하고, 그죠? 눈웃음이나 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면 언어 체계에도 보면 뭐 우리나라 지금 뭐 한글을 쓰고 있지만 한자 같은 경우 보면 하나 봅시다. 이거 무슨 자죠? 조로자죠. 조로자인데 조로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함축력이 있잖아요. 이게 글이니까.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 여자 남자 같이 여러 가지 대화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면 즐거우니까 조로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경우도 한자 같은 경우 축약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뭐 동양권에서 사용되는 한글은 좀 예외지만 동아시아 문자, 과거부터 사용했던 문자를 한자라고 보면 다르죠.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는 합축하는 게. 자,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일본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는 상당히 하이 컨텍스트 컬처고요. 그 오른쪽에 6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보면 뭐 스위스나 절머니, 뭐 스칸디네이비아 쭉 나오죠. 다 게르만족들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접 상황을 다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크게 동서양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 하이 컨텍스트 컬처에서는 사회적 시정이 상당히 중시된다. 우리 어른들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 누구 자제냐? 네 조상 누구냐? 너 본관이 어디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두로 협상을 하죠. 그리고 의례와 의식이 중시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사, 차례 이런 거 많이 지내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 관계가 상당히 중시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관시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해서 우리말로 쓰면 이제 관계죠. 관시가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의 어떤 특징들,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베트남 그러면 베트남은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들어갔지? 베트남도 지금은 베트남 문자를 쓰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자로 이제 글자를 표현하지만 과거에는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 농사를 짓고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하이 컨텍스트 컬처 문화가 생기게 된 이유 정착 생활에 있다고 봐요. 정착 생활이라는 거는 결국 농경 사회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곳에서 떠돌지 않고 반면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죠. 농사 짓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 동양이 훨씬 더 농경이 일찍 시작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게 되니까 여러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순서나 서열을 매기죠. 그래서 이 동양권에서 유교가 발달한 것 같아요. 서열 같은 거, 그죠? 우리도 그게 남아 있어서 경영 수업에서 팀플 같은 거 하면 나이부터 얘기하잖아요. 너 학번이 얼마냐, 몇 년생이냐. 금세 나이 많으면 형이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뭐 학년 차이가 나고 나이 차이가 나도 그냥 아무개씩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번 높고 나이 많으면 형 이렇게 바로바로 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비슷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개성이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어떤 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믿고 이 집 모내기 하고 저 집 모내기 하고 그럴 테니까, 그죠?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이 컨텍스트 컬처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다. 로우 컨텍스트 컬처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고 사업상의 문제, 협상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 전문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리스하고 로마 보세요. 우리 서양 문화의 원료를 특히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데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그 에게의 주변 가보면 그죠? 어때요? 그래서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했죠. 무역하려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갖다가 굴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재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웅변술 같은 거 발달하고, 그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어떤 수치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죠? 뭐 이런 특징들이 또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신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동서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동양 쪽에서는 정착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별로 이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더 발달하죠. 다리보다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채집 생활, 수렵 생활 하니까 다리가 발달하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비교문화 연구 이야기하다 보면 인류학적인 접근도 하게 되고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 로우 컨텍스트 컬처를 정리하면 동양권,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지역에서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 문화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상황을 비언어적인 신호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면에 로우 컨텍스트 컬처, 유럽 지역, 특히 북유럽, 게르만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을 보면 로우 컨텍스트 컬처가 강하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협상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중요시된다. 뭐 이런 관련된 얘기는 해도 뭐 끝이 없어요. 봉건제도만 봐도 그렇죠. 주나라에서 시작된 봉건제도도 보면 혈연적 봉건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중세에서 시행되었던 봉건제도를 보면 서양은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말을 쓰죠. 또 이렇게 쓰면 모르나? 봉건제도. 봉투를 줘서 세운다. 그죠? 이것도 동서양 차이가 있어요. 동양은 혈연적 관계, 그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서양은 쌍무적 계약 관계, 뭐 이런 말들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법적인 계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홉스테드의 연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홉스테드는 원래 그 IBM 인사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 부하 직원이 상사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하 직원이 상사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고 문화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IBM이라는 그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상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한 1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1970년대 처음 연구 결과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핸드아웃에서는 그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 차원이 지금 4가지 정도만 등장하는데 추후에 뭐 롱텀 오리엔테이션이니 숏텀 오리엔테이션, 장기 지향이니 뭐 단기 지향이니 그 다음에 뭐 인덜전스니 리프레인이라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척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4가지 기준만 봅시다. 오리지널 연구. 그래서 그가 도출한 문화적인 특징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7페이지에 보세요. 권력 격차라는 거. 권력 격차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 혹은 사회에서의 위계 질서가 있느냐, 그리고 그 권력이 한쪽에서만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념을 봤을 때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개념이죠. 우리나라 같은 동양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존댓말이 있죠. 존댓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군대 제대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25년 된 것 같은데 2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있죠. 같이 내무관 생활했던 저보다 한 2달 먼저 온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경례를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권력 격차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내 상관이고 나는 그 사람의 후임병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안문 뒷문 있죠. 안문은 보통 잘 안 다녀요. 지금도 오프라인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안문으로 잘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안문은 누구 문이에요? 선생님 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나 다니면 되지. 그런 것들도 선생이라는 권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차이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파워 디스턴스가 크다. 권력 거리 혹은 격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이 발전돼 있다. 여러분들 저 만나면 존댓말 꼭 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리즘, 콜렉티비즘. 이건 쉽다. 우리말로 그냥 쓸게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홉스테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당연히 집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특히 90년대 중반쯤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도 젊은 층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심하다라는 것들, 그죠? 이런 것도 어떤 국가나 지역 문화에 있어서의 특징. 일반적으로 동양 쪽이 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서양 쪽으로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서양 차이. 파워 디스턴스와 양상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매스큘리니티하고 페미니너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스큘린 그러면 남자 생각하시면 돼요. 머슬이 근육이니까, 그죠? 머슬 매스큘리니티. 근육이 많은 남자 이렇게. 그래서 매스큘리니티 밑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과 지향의. 그러니까 매스큘리니티 문화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성과 지향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성공이라든가 권력 같은 거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미니티 그러면 우리가 뭐 페미니스트 이런 말 쓰잖아요. 여성성의,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성성이 강한 여자들이 아니고 여성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릴레이션을 상당히 중시한다. 관계 중시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 중시보다는 지향입니다. 관계 지향.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지역에 있어서도 관계지향성 문화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상당히 유대관계라든가 친밀감 같은 걸 중시한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성들 보면 봄철에 벚꽃 피면은 벚꽃 본다고, 그죠? 삼상오 손 잡고 잘 다니는데 남자들 잘 안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남학생들 보면 화장실 같은 거 혼자 가는데 여학생들은 꼭 친구들끼리 같이 가요. 손 붙잡고. 지금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는데 남학생한테 가가지고 화장실 같이 갈래?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 느낄걸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자들은 뭔가 승부에서 이기려고 하고 여성적인 어떤 특징들은 관계지향성을 갖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성성이 상당히 강한 문화는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동서양 차이가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 남성성이 강하다. 반대로 여성성을 상당히 강조한다. 일본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 배우들, 남성 배우들은 목소리도 상당히 굵어요. 온토니스 보라지데스 막 이렇게 말하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카미가제 같은 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카미가제 신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행기 하나와 미국 군함하고 충돌해가지고 자폭하는 거, 그렇죠? 비행기 하나에 군함 안 되면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슬프지만 상당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살 소년이 한 3개월 정도만 비행훈련 받고 폭탄 하나 싣고 가죠. 또 비행기랑 꽉 충돌을 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해되셨죠? 반면에 관계지향 문화는 상당히 부드러워서 언어가 부드러운 프랑스. 그래서 그런지 의류라든가 향수와 같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동양권에서는 태국이 상당히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의 회피라고 해요.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거는 안정적인 거를 선호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일본이 역시 불확실성을 상당히 피하려고 하죠. 일본이. 일본 기업 문화를 보면 그렇게 혁신적인 것들을 금방금방 도입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도 이 불확실성의 회피적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LG하고 경쟁에서 많이 뒤처진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콜럼부스와 같은 탐험가가 등장한 것 같아요. 지리상의 발견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불확실성의 회피도 이것도 동서양 차이가 좀 나는데 일반적으로 동양권이 조금 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덜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홉스테드는 이런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양상을 나는지 그걸 막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실 때 문화적인 얘기를 할 때 100%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 남은 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